결국 세계가 선택한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50만 번의 신뢰를 설계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었고 수백 번의 시도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는 숫자가 아닌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젠 그들도 인정합니다. 단 두 글자, 쇠함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신념으로 기술을 만든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한국 반도체 재고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떨어지는 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디램 가격이 3배나 폭등했는데도 주문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또 다른 곳은 지금 당장 삼성 디램 확보 못하면 우리 서버는 멈춘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파커입니다.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국제 통상 분석을 담당했고 지금은 침묵하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죠. 그리고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3,500억 달러면 한화로 약 47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예요. 그중 470조를 선불로 낸다는 겁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금액이죠. 한국 GDP가 2,0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말이 됩니까? 한 나라가 1년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선불로 낸다고요? 기자들은 펜을 날렸고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은 결국 우리 시장에 의존한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수정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입니다. 처음엔 선불이라고 했다가 투자 계획으로 바꿨다가 다시 장기 협력으로 고쳤습니다. 뭔가 꼬인 거였죠. 전문가들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협상 카드용 발언이다. 압박용 멘트다.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정부 성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뭔가 나와야 하거든요. 해명이든 반박이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의 반응은 뭡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가 되물었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25년간 산업 데이터를 분석해온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울발 시장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환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증시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출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메모리 항목을 클릭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타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관세 폭탄이 터졌는데 왜 오르는 겁니까? 디램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2였던 가격이 지금은 7.3달러였습니다. 3배 넘게 뛴 거예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램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기억장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단기 기억력이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특히 요즘 AI 서버에는 이 디램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AI가 학습하고 계산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디램이 없으면 AI 서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램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이것도 한국 회사죠. 결국 디램 시장의 70%를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AI 서버를 만들려면 한국에서 디램을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를 올렸는데 가격이 더 뛰었어요. 말이 됩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펼쳐야 하나 싶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문량 그래프를 보니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 비싼 값에 사는 겁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는 긴급 미팅을 소집했어요. 지금 당장 삼성 디램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프로젝트는 멈춥니다. 또 다른 회사는 이미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터지면서 디램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제품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압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세를 올려서 한국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정작 괴로운 건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미국 반도체 재고량 그래프였어요.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반면 K메모리 항목은 계속 상승 중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왜 그쪽에서 성장하는 겁니까?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상급자가 물었어요. 파커, 한국이 정말 470조를 냈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걸 보십시오.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상급자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에서 7.3달러까지 천천히 확실하게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게임 규칙이 아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압박을 받은 쪽이 더 강해지다니, 관세를 올렸는데 가격이 더 뛰다니, 침묵하는데 더 큰 소리를 내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말로 답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간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봤습니다. K메모리 항목의 상승 곡선이 눈에 박혔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 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 6시인데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긴급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AI 기업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엔비디아, 삼성 고성능 메모리 공급 계약 긴급 체결, 테슬라, 자율주행 칩 생산 차질 우려. 손이 떨렸습니다. 엔비디아라면 누구나 아는 회사 아닙니까? 지금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그래픽 칩 제조사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실리콘밸리의 자존심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상징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지금 삼성 부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AI 서버 수요 폭발로 D램 가격 3배 상승. 하지만 더 큰 문제는 HBM3입니다. HBM3? 뭡니까 그게? 저도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D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일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8배 빠릅니다. AI 연산의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는 이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삼성이 지난달 HBM3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벌써 30%를 돌파했습니다. 30%요? 한 제품이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권 무기였어요. 급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이 만든 신형 메모리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파커, 당신도 이제 알게 됐군요. 실리콘밸리가 난리입니다. 모든 AI 회사가 삼성에 매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그렇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1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죠. 챗GPT 같은 걸 돌리는 서버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그런데 그 칩을 만들려면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네, 삼성 없이는 칩을 못 만듭니다. 그가 끊어 말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칩에도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거든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긴급 미팅을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부품 확보 때문에 생산 일정을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색했어요. 나온 기사 제목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한국 방문 일정 추가. 삼성과 긴급 회담. 테슬라,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한국 기업과 장기 계약 추진.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세곳. 프로젝트 중단. 부품 확보 실패. 이게 현실입니까? 미국의 자존심 같은 회사들이 한국 부품 때문에 일정을 바꾸고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요? 더 놀라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D램 가격 추이 그래프였어요. 6개월 전 D램 한 개 가격이 $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3달러예요. 3배 넘게 뛰었죠. 그래프 옆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AI 서버 제조사들이 지금 당장 삼성 D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멈춥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한 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파커, 큰일입니다. 방금 실리콘밸리에서 연락 왔는데 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가 직접 서울행 비행기를 탔답니다. 뭐 때문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 부품 확보하러요. 화상회의로는 안 되겠다면서 직접 가서 무릎 꿇고라도 계약을 따내겠다고 했답니다. 무릎을 꿇고요? 미국 회사 최고 경영자가요? 한국 회사한테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동료는 답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래요. 그날 오후 추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삼성 투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펼쳐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 최첨단 장비에 1조 원 투자. EUV 장비 대량 발주. EUV 또 생소한 용어네요. 설명을 찾았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첨단 장비예요. 이걸 양산용으로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딱 3곳뿐입니다. 3곳이요?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었어요. 미국은요? 미국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메모리 가격도 공급망도 생산 기술까지 전부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상급자가 물었어요. 파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줄을 서고 있고 부품 확보에 실패한 회사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우리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게 언제였죠? 나흘 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한국 부품을 사러 줄을 서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상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압박했는데 왜 우리가 곤란해지는 겁니까?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를 다시 봤어요. K-메모리 항목의 상승 곡선, D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주문 폭주. 문득 깨달았습니다. AI의 심장이 어디서 뛰는지 말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반도체 공장에서 조용히, 묵묵히 세계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이동이 아니다. 시대의 전환이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올릴수록 한국 제품의 가치는 더 올랐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한국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국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470조 원 발언에도 우리의 관세 폭탄에도 그들은 그저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을 돌리고 칩을 만들고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끄기 전 마지막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서울에서 삼성 회장과 만남, 장기 공급 계약 논의, 서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가 서울로 갔습니다. 부품을 구하러, 계약을 따내러 한국으로 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AI의 두뇌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백악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산 반도체의 관세 30% 추가 부과. 브리핑룸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30%요? 이건 정말 강력한 압박이었어요. 30%면 가격이 거의 1.5배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치명타였죠.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꺾이겠다. 삼성, 미국 시장 타격 불가피, 반도체 전쟁, 미국의 승리 예상,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어요.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서울은 침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세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중소반도체 업체 한 곳. 공급난으로 생산 중단,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이니까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더 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서버 제조사 세 곳, 납품 지연 사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일시적 현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또 일주일 뒤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내 AI 서버 생산 차질, 부품 재고, 바닥,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주요 경제방송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부품 없인 한 발짝도 못 간다. 화면에는 멈춰선 미국 공장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텅 빈 생산 라인, 쌓여만 가는 미완성 제품들, 난감한 표정의 경영진들. 한 서버 제조사 공장을 취재한 영상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왜 생산이 중단됐느냐고? 공장 관계자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삼성 디램이 없어서 서버를 완성할 수 없다고,
관세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재고 확보가 어렵다고.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해도 품질이 안 맞는다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스타트업 여러 곳이 프로젝트를 취소했어요. 투자를 받았지만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회사는 개발을 90%까지 끝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멈춰야 했어요. 삼성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 생산 일정을 연기했어요. 공식 발표는 기술 검증 기간 연장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라는 걸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관세를 올렸는데 왜 우리 기업들이 무너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D램은 이미 $8를 넘어섰고 고성능 메모리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비싸도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사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대체품이 없었으니까요. 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관세는 가격을 올렸지만 수요를 꺾지 못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한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무기를 쓴 순간 시장은 한국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압박이 아니라 선물을 준 셈이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관계자가 현황을 보고했어요. 미국 내 서버 제조 차질,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중단, 테슬라 생산 연기까지 모든 게 부품 수급 문제로 귀결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AI 서버 한 대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고. 보고를 받은 담당자는 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다고. 수출은 늘고 있고 매출은 상승 중이며 글로벌 계약은 계속 체결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건 관세가 아니라 올감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고위 관계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조만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주요 방송 뉴스를 검색했어요.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서버 업체들, 한국 부품 확보 비상. 실리콘밸리 AI 붐, 부품난의 발목. 관세 역풍, 미국 기업 타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제목. 결국 미국은 서버 하나 만들려도 한국에 주문해야 하는 상황.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을 장악했어요. 우리가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동안 한국 제품의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벽을 쌓는 동안 우리 스스로 갇혀버린 겁니다. 그날 밤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분석이었어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석 달 동안 삼성의 주문량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매출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고.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연이어 체결됐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고의 마케팅이 됐다. 세계 시장은 이제 명확히 알게 됐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세부가 이전 석 달과 이후 석 달을 비교한 데이터였어요. 미국 기업들의 한국산 부품 구매량이 오히려 15% 늘었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재고 확보 경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한 달치, 두 달치가 아니라 1년치, 2년치를 미리 확보하려고 난리였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까봐, 물량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거였죠. 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관세는 한국 제품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시장은 이제 확신했다. 한국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관세라는 벽이 결국 우리를 가둔 감옥이 된 겁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었다. 기술의 신념 전쟁이었다.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답했어요. 우리는 압박했지만 한국은 혁신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걸었지만 한국은 그걸 기회로 만들었어요. 관세로 막을 수 있는 건 돈이지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줄을 서고 한국에 손을 벌리고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의도한 그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삼성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서버 하나 만들려도 한국에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였어요.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관세 이전에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60%였는데 관세 이후 석 달 만에 75%로 뛰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의 입지는 더 강해진 거였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를 올가맨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석 달 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한 동료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구글 픽셀 폴드, 접는 순간 폭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구글이요? 미국의 자존심 같은 그 회사가요? 급히 뉴스를 확인했어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유저가 새로 산 폴더블 폰을 바깥쪽으로 접는 순간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충격적인 사고였어요. 화면을 넘기니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구글 픽셀 폴드 폭발 사고, 전 세계 리콜 검토, 방수 기능도 무용지물, 힌지로 먼지 유입 확인, 배터리 열 집중 구조적 한계 지적,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국 기술이 한 번 접는 순간 터져버렸다고요? 회의실로 급히 들어갔어요. 이미 긴급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하다고, 힌지 부분으로 먼지가 들어가고 배터리에 열이 집중되는 설계 오류라고. IP68 방수 등급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모래먼지 테스트에서 완전히 뚫렸다고. 저는 책상에 앉아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삼성의 폴더블 폰 자료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50만 번 접기 테스트 통과. 50만 번이요? 하루에 100번 접어도 열년은 버틴다는 계산입니다. 구글은 한 번에 폭발했는데 삼성은 50만 번을 버틴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더 찾아봤습니다. 삼성의 기술 설명이 나왔어요. UTG 유리를 50% 이상 강화했다고, 열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적용했다고, 형상복원 점착제 기술로 충격 후에도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도 과거에 한 번 실패를 겪었다는 겁니다. 2016년 노트7 사건이었어요. 당시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삼성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삼성은 배터리 안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천문학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모든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200와트 급속 충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45와트만 사용한다고. 왜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기술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겁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구나 싶었어요.
구글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다가 한 번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50만 번을 버텼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모음이었어요. 구글 폭발 사고 이후 폭발적으로 올라온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삼성을 사는 거야. 총알도 막아준다. 이미 검증됐다. 삼성 최고. 해외 유저들이 한국말로 삼성 최고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기술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총알을 막아준다고요? 설마 과장 아닙니까? 더 찾아봤습니다. 실제 사례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갤럭시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있던 군인이 총알을 맞았는데 폰이 막아줘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까지 있었어요. 더 많은 증언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유저는 바닷물에 20분 동안 빠뜨렸는데 6달째 잘 쓰고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트랙터에 깔렸는데도 고장이 안 났다고, 누군가는 공동 화장실 휴지통에 2번 떨어뜨렸는데 멀쩡하다고, 아스팔트에 3번 떨어뜨렸는데 기스도 안 났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광고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는 삼성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인들이 댓글로 쓴 말들이 번역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삼성을 사는 이유다. 이제 구글폰은 못 믿겠다. 역시 한국 기술이 최고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화려한 스펙을 팔았고 한국은 실제 신뢰를 설계했습니다.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얕잡아 봤는지 말이에요. 복제품 만드는 나라?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트 7 폭발 사건을 겪고도, 아니 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더 강해진 겁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천문학적 돈을 투자해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50만 번이었습니다. 다음 날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사전 예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구글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 만에 예약량이 2배로 뛰었다고, 반사 이익을 확실히 챙겼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시장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믿었어요. 총알을 막고 바닷물에 빠져도 작동하고 트랙터에 깔려도 멀쩡한 폰, 그게 진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구글의 실패는 단순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미국 기술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말만 하고 누가 실제로 만드는지. 그날 밤 마지막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삼성과 구글의 기술력 비교표였어요.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글 한 번 접기에 폭발, 힌지 먼지 유입, 열 집중 구조적 한계. 삼성 50만 번 접기 통과, 열 분산 설계, 유리 50% 강화, 복원 점착 기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 번때 50만 번, 이게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자료가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 조사였어요. 구글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진행된 설문이었습니다. 다음 폰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삼성을 선택했다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은 35%였는데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더 인상적인 건 이유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서, 실제로 튼튼해서, 총알도 막는다던데, 이런 답변들이 쏟아졌어요. 광고나 스펙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 미국 소비자들을 움직인 겁니다. 한 미국인 유저가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애플만 썼다. 하지만 이번에 친구 삼성폰을 빌려 쓰고 충격받았다. 배터리는 2배 오래가고 떨어뜨려도 끄떡없더라. 구글 사고를 보고 확신했다. 다음은 무조건 삼성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갈아탄다. 이제야 삼성의 가치를 알았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구나. 추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럽 시장 반응이었어요.
독일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이 내구성 테스트 결과 경쟁사 대비 압도적 우위, 프랑스 기술 매체는 한국 기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일본 반응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본 유저들조차 인정하고 있었어요. 삼성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유저들이 올린 댓글이 번역돼 있었어요. 미국 기술 신화가 무너졌다. 이제 진짜는 한국이다. 삼성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고, 삼성이 진짜라고, 이제 기준은 한국이라고. 저는 모니터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스펙을 팔았고 한국은 신뢰를 설계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건 화려한 광고가 아니었어요. 50만 번의 신뢰를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총알도 맞고 물에 빠져도 살아나고 트랙터에 깔려도 버티는 그 끈질긴 기술이었습니다. 구글이 한 번 접는 순간 폭발했을 때 삼성은 이미 50만 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으로 삼은 자세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시장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인 마크였어요. 10년 전 실리콘밸리로 이사가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죠.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마크가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삼성폰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언제 바꿨느냐고, 예전엔 아이폰 쓰지 않았느냐고. 마크는 웃으며 작년 겨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는데 출근하려고 차에 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폰 배터리가 갑자기 20%나 떨어져서 처음엔 오류인가 의심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확인해보니 또 10%가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아침에 100%였던 게 30분 만에 30%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회사 동료는 삼성 쓰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가 직접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동료는 간단히 답했어요. 삼성은 원래 그렇다고, 춥든 덥든 상관없이 잘 버틴다는 겁니다. 마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겨울 내내 그 동료 폰을 지켜봤어요. 정말 끄떡없더래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날도 있었는데 배터리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날 바로 마크는 결심했습니다. 삼성으로 바꿔야겠다고.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썼어요. 마크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더라고. 추위를 견디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동료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자기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렸는데도 끄떡없었다고. 또 다른 동료는 주차장에서 차 밑으로 떨어뜨렸는데도 작동한다고. 마크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잠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스테이크를 썰면서 마크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고 문을 여는데 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답니다.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더래요. 그것도 모르고 마크는 차를 빼고 나왔어요. 한참 뒤에 폰이 없다는 걸 알았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찾았는데 차가 있던 자리에 폰이 놓여 있더래요. 분명히 차 바퀴가 지나간 자리였어요. 마크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워들었습니다. 차 무게가 실렸을 텐데 분명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액정도 멀쩡하고 작동도 잘 됐답니다. 심지어 기스도 별로 없더래요. 마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폰은 도대체 뭘로 만든 거냐고, 탱크냐고.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차 바퀴에 밟혀도 버틴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요즘 주변에서 삼성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특히 구글 폰 폭발 사고 이후로 더 그렇다는 겁니다.
한 친구는 오랫동안 애플만 고집했는데 이번에 삼성으로 교체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배터리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해야 하는데 삼성은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겨울만 되면 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겪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추운 날 밖에 나가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할 때 폰이 꺼져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으로 바꾸니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마크는 말했습니다. 이게 다 경험이더라고. 광고나 스펙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는 거라고. 한국 제품이 이렇게 믿음직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이야기는 제가 본 보고서들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로 보는 것과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훨씬 생생하고 실감났거든요. 마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구하기 힘들다던데 맞느냐고. 회사 후배가 사려고 하는데 어디든 품절이래요. 매장 가면 다음 입고 일정도 모른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마크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제품인데 못 사는 게 문제라고. 후배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은 한국을 원하는데 정작 한국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헤어지며 마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더라고. 광고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퍼지는 게 그 증거라고.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좋아서 추천하는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물에 빠져도, 차에 발표도 버티는 그 믿음, 서비스 센터에서 1시간 만에 고쳐주는 그 믿음, 10년을 써도 문제 없을 거라는 그 믿음.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자료를 확인했어요. 마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경험들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으로 바꾸고 나서 폰 걱정을 안 하게 됐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떨어뜨려도 괜찮고, 물에 빠뜨려도 괜찮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또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아이폰 쓰는 사람들 정말 힘들다. 댓글들이 공감으로 가득했어요. 추우면 배터리가 바로 닳는다고, 중요한 순간에 폰이 꺼진다고, 삼성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잡한 스펙이 아니었어요.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것. 떨어뜨려도 물에 빠뜨려도 차에 밟혀도 버티는 것. 고장나면 빨리 고쳐주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광고 없이도, 마케팅 없이도, 오직 실제 경험만으로 입소문을 탄 겁니다. 마크처럼, 마크의 친구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주변에 추천하며 퍼져나간 거였죠. 추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올린 증언들이었어요. 한 유저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갤럭시가 총알을 막아줘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총알에 맞아 박살난 폰 사진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주인은 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력이구나. 화려한 발표회도, 멋진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버티고, 떨어뜨림을 견디고, 물을 이겨내는 그 묵묵한 성능,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모여서 거대한 신뢰의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크의 이야기가 마크, 친구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천 개 댓글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만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출장으로 뉴욕에 갔습니다. 맨해튼의 한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매장 유리창에 큰 글씨로 K-테크 제품 입고 선착순 판매라고 붙어 있었어요. K-테크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산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30분도 안 돼서 나오는 사람들 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품절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제품을 진열하던 칸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도 확답을 못 준다고,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런던에서 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대형 매장들, K테크 제품 칸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품절 안내문만 붙어 있었죠. 두바이에서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 최대 전자제품 매장인데 한국산 제품은 구경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약 대기자만 수천 명이래요. 언제 차례가 올지 모릅니다. 도쿄, 파리, 베를린, 시드니, 어디든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제품은 나오는 족족 동났어요. 사람들은 2배 값을 줘도 사겠다고 했지만 팔 물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매장을 들러봤어요. 한 매장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만 있으면 매출이 2배는 오를 텐데 물량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고요. 또 다른 매장에서는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삼성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매장 직원에게 물으니 요즘 유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여성폰 뒷면엔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과거엔 감추고 싶어 하던 문구였는데 이젠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시장 보고서였어요. 독일의 한 기술 저널리스트가 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삼성은 유럽 기술 기준의 새로운 벤치마크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독일 공학자들이 삼성 제품을 분해해서 분석했는데 설계 하나하나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열분산 구조, 충격 흡수 설계, 방수 처리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기술 매체는 한국 기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국 기술만 바라봤다. 하지만 진짜는 동쪽에 있었다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K스탠다드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제품을 평가할 때 한국 제품과 비교했습니다. 삼성만큼 튼튼한가, 한국 제품만큼 오래가나 하면서요. 일본 반응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 유저들조차 인정하고 있었어요.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배워야 한다고, 상상도 못할 변화였습니다. 중국 시장 자료도 있었습니다. 중국 유저들이 올린 댓글들이 번역돼 있었어요. 미국 기술 신화가 무너졌다. 이제 진짜는 한국이다. 삼성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다고요.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고, 이제 기준은 한국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한국으로 말입니다. 그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명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친한 친구인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래요. 마이클이라고요. 마크가 바로 연결해줬습니다. 마이클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오면 꼭 연락하라고, 자기가 안내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열흘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이클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가진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악수를 나누며 반가움을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유창한 한국어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산 지 10년이 됐다고요.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어디를 봐도 삼성이었어요. 건물에 붙은 로고,
지나가는 버스 광고, 사람들 손에 든 스마트폰, 전부 삼성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삼성을 피할 수가 없다고. 아침에 삼성폰으로 일어나서 삼성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삼성 세탁기로 빨래하고 삼성 에어컨을 켜고 산다고 하지만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하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간단히 답했어요. 다 잘 되니까 고장도 안 나고 오래 가고 서비스도 좋고 굳이 다른 걸 찾을 이유가 없다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마이클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며 웃었어요. 관광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니 넓은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한적한 곳이라고, 관광객도 별로 없고 조용해서 좋다고, 저녁 무렵이면 특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큰 LED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마이클이 노을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언덕을 따라 올라갔어요. 숨이 약간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마이클은 말없이 옆에 서서 함께 바라봤어요. 모처럼의 여유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이클이 배고프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한국에 왔으면 길거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라고 마이클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옆에는 커다란 냄비에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묵이라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이 의자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떡볶이를 담아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어묵 국물을 건네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몸속으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국물 맛이 깊고 구수했어요. 저는 놀라서 마이클을 봤습니다. 이게 공짜냐고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국물 무료라고, 추운 날 사람들이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작은 배려지만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슬쩍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잘 먹고 있느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사장님도 엄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어요.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죠.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난다고. 그때도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따뜻함이 잊히지 않아서 계속 오게 됐다고.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고.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고 안전하고 편하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도 대단하지만 사람이 더 좋다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고장나면 바로 고쳐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좋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국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몸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관광지만 보지 말고 이런 작은 곳들도 다녀보라고. 그럼 한국이 왜 특별한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며칠밖에 못 있지만 최대한 많이 보고 가겠다고. 그리고 미국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한국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대단하다고요. 마이클은 웃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국물을 더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사장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느냐고.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이라도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다고. 하지만 일이 있어서 곧 돌아가야 한다고요. 마이클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오래 있으라고. 그리고 더 많은 걸 보고 가라고. 한국은 볼수록 매력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빈 진열대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노을공원의 석양을, 포장마차의 따뜻한 국물을, 사장님의 눈빛을. 이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대단한 나라. 말없이 배려하고 조용히 도와주고 눈빛만으로 통하는 그런 나라.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한국이 왜 세계의 기준이 됐는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대단한 나라라는 걸.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리포트 발표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주요 언론사들이 다 모였어요. 방송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을 띄웠어요. 한국의 기술력 상승 곡선, 시장 점유율 변화, 소비자 신뢰도 추이,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상향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썼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겪었지만 숨기지 않았다고, 오히려 교훈으로 삼았다고, 천문학적 투자를 결정했고 묵묵히 일했다고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총알도 맞고 차의 발표도 버티고 겨울 추위도 이기는 제품,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기술, 광고 없이도 입소문으로 퍼지는 신뢰, 그게 바로 한국이 만든 겁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따라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따라잡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까라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저는 서울에서 본 광경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마신 오뎅 국물, 사장님의 따뜻한 눈빛, 노을공원의 석양,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삼성 로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고, 행동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고, 배려했다고, 광고하지 않았다고, 신뢰를 쌓았다고, 그게 비결이라고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암의 노을공원을, 포장마차의 따뜻한 국물을, 사장님의 미소를.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기술의 흥망성쇠를, 기업의 부침을, 나라의 변화를. 타지만 한국만큼 인상적인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50만 번을 버티는 기술로. 그들은 압박받았습니다. 관세로요. 세계는 꺾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말 대신 실적으로, 광고 대신 신뢰로,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빈 진열대가 말해줍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K스탠다드라는 해시태그가 외칩니다. 한국이 기준이라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의 기준은 K로 시작한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을공원에서 마이클과 함께 찍은 사진. 거기서 저는 한국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기준이 됐는지,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신뢰가 어떻게 시장을 이겼는지 기술의 중심이 움직였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말에서 행동으로, 광고에서 신뢰로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이란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묵묵한 실행임을, 신뢰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 올리는 것임을 말이죠. 진짜 승리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쓰실 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알도 맞고 차의 발표도 버티는 그 기술 뒤엔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다는 걸, 말없이 배려하고 눈빛으로 통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가치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스펙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요. 그리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디딤돌로 삼는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느껴졌어요. 세상은 자꾸 빠른 것, 화려한 것만 쫓지만 진짜 강함은 묵묵히 버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마 이 이야기도 그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